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6년 차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은 19년이나 돼요. 남편과 저는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시작된 남편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건 우리가 서로를 이성이 아닌 동성 같은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저는 그저 여사친이었고 제게 남편은 단지 남사친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형제나 부모보다 서로를 더 잘한다고 자부해요. 심지어 서로의 연애사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 중에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의 연애사는 건들지 않아요. 무언의 약속처럼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기처럼 여겼던 과거 속 인물이 저희 집에 제 발로 찾아왔지 뭐예요.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자로 말이에요. 남편의 첫사랑은 잔잔한 호수에 던진 짱돌처럼 우리 부부의 평온한 결혼 생활에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온 집안이 뒤집히는 사건을 일으키고야 말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왕벌 하나로 인해 쑥대밭이 될 뻔했던 저희 집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저희가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의 합반이었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같은 반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긴 했지만 제가 남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건 1학기가 다 끝나가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눈에 안 띄는 학생이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180cm가 훌쩍 넘는 장신이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 작았거든요. 여자인 저보다도요. 게다가 성적도 그냥 그렇고 운동신경도 그저 그래서 딱히 시선이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워낙 활달한 성격인데다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체육부장으로 반대항 반야구나 달리기, 피구 경기들을 통해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일찍부터 저를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서로 다른 성향이었던 우리가 친해지게 된 건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학교에 와보니 제 책상 서랍에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엔 행운의 편지라고 해서 3일 내에 받은 편지 내용을 똑같이 베껴서 타인에게 보내야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는 장난이 있었는데 이 편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낸 고백 편지더라고요. 편지 끝에는 남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이름이었죠.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그날 이후 남편한테 장난을 걸곤 했어요. 괜히 지나가다가 툭툭 치기도 하고 남편이 먹고 있는 과자나 사탕도 뺏어 먹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얘가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곤 했어요. 아니, 나 좋아한다고 편지까지 보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쌩까나? 이거 아주 괘씸한 놈이네. 내심 서운했던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교문을 나서자마자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마디 했죠. 야, 권성훈,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직접 해. 괜히 편지 나부랭이 보내지 말고. 할 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 와, 이게 완전 시치미를 떼네. 체육 시간에 내가 발려고 하는 거 보고 반했다며. 나 주려고 하갈도 접고 있다며. 네가 편지에 쓴 내용인데 설마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얘 진짜 웃기는 애네.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난 그런 편지를 쓴 적도 없고 너한테 반한 적은 더더욱 없어. 내가 쓴 편지 확실해? 혹시 6반 권상훈이 보낸 거 아니야? 순간 뒷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6반의 남편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간 남편의 반응을 보니 이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이 아닌 게 확실했어요. 되려 제가 자기한테 장난치는 게 귀찮다는 식이었거든요. 상황 파악이 되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만약 그때 남편이 저를 놀리기라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저를 달래주었어요. 6반 상훈이 괜찮은 애야. 나랑 국민학교 같이 다녔는데 축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해. 게다가 착하고 너랑 잘 어울릴 거야. 너도 운동 잘하잖아. 남편은 제게 고백 편지를 보낸 친구 칭찬을 하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저 키 작고 운동도 공부도 별로인 같은 반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여자친구들이랑 있을 때보다도 말하기도 편하고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삐치거나 하지 않아서 특히 좋았어요. 제가 말을 좀 툭툭하는 편이라서 동성 친구들 중에 마음이 어린 친구들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종종 서운함을 느끼곤 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남편은 저랑 찰떡궁합이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남자들 사이에선 덩치 크고 힘세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복종시키려고 하잖아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 사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운동에 소질 없던 남편은 늘 힘이 센 남자애들 사이에서 놀림감이나 장난감 취급을 받곤 했대요. 그런데 저랑 놀 때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 좋았던 거죠. 비록 성별은 달랐어도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해서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베프로 지냈어요. 운동을 잘했던 저는 사회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해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죠. 딱히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하는 학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아쉬움은 없다고 하더군요. 난 어차피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벌써부터 재수학원 등록하라고 난리셔. 형은 의대생인데 동생인 너는 대학도 못 가면 그게 왼 쪽팔림이냐고 말이야. 우리 엄마 소원이 뭔 줄 알아? 큰아들은 의사 만들고 작은아들은 약사 만드는 거래. 형이야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지만 나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약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 재수학원 다닐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군대 가버려. 군대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생각도 좀 하고. 어차피 갈 거라면 먼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저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는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자원입대를 해버렸어요. 그 일로 남편네 집은 난리가 났었죠 뭐.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자기 계획대로 키우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남편의 반항은 어머님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었거든요. 부모 인생과 자식 인생은 별개라는 걸 어머님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닌데 말이죠.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군대에 자원 입대해버리자 남편의 군복무 기간 동안 시부모님은 면회도 한 번 안 가셨어요. 그렇게 된 데는 제 잘못도 있어서 제가 대신 군부대를 오가며 남편의 가족 역할을 해주었어요. 남편은 군복무 중에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어요. 내무반에서 즐겨보던 드라마 한 편이 남편의 진로를 결정해 주었거든요. 한때
현빈 열풍을 일으켰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인 삼순이가 파티샤였어요. 그걸 보고 남편은 파티샤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툭하면 제게 연락해 면회 올 때 관련 서적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군복무 중에 제과 제빵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곤 제대하자마자 학원에 등록해 실기를 배우고 자신이 원하던 파티샤가 되었죠. 물론 바로 된 건 아니고 몇 년간 견습 생활도 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일본에 있는 제과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온전한 파티샤가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몇 번의 연애를 하고 실현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에 여자는 없다고 일에 빠져 살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곤 했죠.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들 중 특히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인 손이 동서였어요. 형님은 남편이 견습 생활을 하던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나 여자여자한 느낌의 형님은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어요. 하얀 피부에 마르고 가는 체형, 거기다 사근사근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는 여자인 제가 봐도 혹할 정도였거든요. 당시 형님은 남편이 일하던 가게 근처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 꽃집은 아니고 수강생들도 가르치는 곳이었죠. 꽃값도 되게 비싸게 받고요. 아무튼 형님한테 첫눈에 반한 남편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형님이 하는 꽃꽂이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 온통 남자들이었다는 거 있죠. 다들 목적은 꽃꽂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님이랑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들 같더래요. 그런데 다들 학벌들도 대단하고 직업도 좋고 연봉도 높아서 남편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와버렸죠. 남편은 그때 처음 공부 안 한 걸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첫사랑을 허무하게 짝사랑으로 끝낸 남편은 견습 생활을 하던 2년 반 동안 가슴앓이만 하며 가끔 손님으로 찾아오는 형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그러다 유학 자금을 다 모으자 일본으로 떠나면서 다니던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송별회 자리에서 여자 사장님을 통해 형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형님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상훈 씨는 딴 데 눈 안 돌리고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사실 처음엔 상훈 씨도 얼마 안 가서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제가 왜 그만둬요? 백이 매겠어. 아, 남자들이 어쩜 하나같이 그리 똑같은지. 일하러 들어온 남자 직원들마다 그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홀려선 반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나가지 뭐야. 실현을 당했대나 뭘하나. 그 여자는 애초에 수강생 늘릴 생각으로 접근한 건데 그걸 사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뭐. 고년이 얼마나 이 속이 뻔한 년인데 이런 일하는 직원을 만나주겠어? 사람 딱 보고 급을 나눠서 수강생으로 불러들일 놈, 애인도 뭐도 아니면서 가끔 불러내 쇼핑용 지갑으로 써먹을 놈, 썸 좀 타면서 돈 뜯어먹을 놈, 아주 기가 막히게 관리하는 여자라고. 완전 여왕벌이라니까.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긴 누구야. 길 건너 꽃. 아니다. 괜히 그 여자 소문냈다간 나도 슈퍼집 아줌마처럼 괜한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암튼 이 동네에 못된 년이 하나 있어. 그렇게만 알아둬. 똥 누고 뒤에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게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남편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그 후로 남편은 몇 번의 연애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매번 몇 달 못 가 헤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하소연도 다 들어주고 연애 상담도 도맡아 해주었죠. 그럴 때마다 매번 나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첫사랑, 형님이었어요.
아직도 그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둥. 혹시 누군가 만나 결혼은 하지 않았나 모르겠다는 둥. 가망은 없었겠지만 한번 고백이라도 해볼 걸 그랬다는 둥 미련을 떨어댔죠. 그럴 때마다 저는 거의 거품을 물어가며 그 여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남자들은 청순한 여자 겉모습에 반해서 혹하는데 그거 다 가면이고 가식이야. 여자들끼리 있어봐. 걔들 본성 다 나온다니까. 생각해봐. 꽃꽂이 수업에 여자 수강생은 하나 없고 죄다 남자들 뿐이라는 게 말이 되니?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수강생 끌어모으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 아니다. 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 누나가 직접 괜찮은 여자 골라서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있어, 동생. 누가 보면 제가 진짜 제 남편 누나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남편의 연애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남편도 제 연애사에 엄청 참견을 했거든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면서 몰래 데이트 장소까지 따라 나오기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흥신소 직원처럼 뒷조사도 해오곤 했으니까요. 주변에선 이런 우리 사이를 두고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야, 너 언제까지 상훈이랑 다닐 거냐? 너 걔랑 있으면 제대로 된 연애 절대 못해. 연애만 못하는 줄 알아? 결혼도 못해. 니들 둘이 결혼할 거 아니면 서로를 위해 이쯤에서 헤어져. 내가 남자라도 여자친구 옆에 상훈이 같은 남자가 떡 버티고 있으면 연애할 맛 안 날 것 같거든. 그렇잖아. 내 여자 옆에 멀쩡한 놈이 친구랍시고 딱 붙어선 오만 참견 다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냐? 그동안 제 연애가 잘 안 된 건 상훈이 탓이라는 친구의 말에 그 자리에선 헛웃음을 보였지만 내심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내가 만난 남자들 말은 안 믿어도 상훈이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거든요. 세상 남자는 아빠 빼고 다 늑대라지만 상훈이만큼은 예외라고 생각도 했고요. 남자친구 없이는 살아도 상훈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동안 동선 친구로 느껴졌던 상훈이를 이성으로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상훈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당시 남편은 일본에서 제과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얘가 몸이 안 좋은지 목소리가 확 갔더라고요. 밥은 먹었냐니까 해먹을 힘도 없고 나가서 사오기도 귀찮아서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울컥해선 급하게 항공권을 구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도착했을 때 많이 나아서 거의 멀쩡하더라고요. 아픈 친구 간호한다는 핑계로 달려간 건데 그 이유가 참 무색해졌죠 뭐.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 사이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아파 보니 부모님보다도 제 생각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도 늦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긴 했지만 함께 지내온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사귀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식을 올리자고 약속했거든요.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장 부모님들께 알리고 식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결혼 자금도 만들고 언제쯤 식을 올릴 건지 계획을 세운 거죠. 데이트 자금도 줄여가며 적금을 들고 수시로 발품을 팔아가며 전셋집 시세도 알아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 지 딱 3년 만에 우리는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남들처럼 결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를 마친 거라서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양쪽 집의 이유가 너무도 달랐죠. 저희 집에서는 제 결정을 믿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셨고 시댁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제 남편이 당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빵일을 택했을 때 이미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의사인 큰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 같았어요. 자기 아들 혼사에도 그리 냉담하니 며느리라고 제대로 대접해 주셨겠어요. 전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괴롭힘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면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두 분이 각자 약속이 있으시다고 집을 비우셨을 정도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고작 계모임과 골프 약속이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저희 시부모님은 병원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 100일을 앞두고 잠깐 저희 집에 들러 아이 옷과 돈 봉투를 주고 가신 게 다였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순 없죠. 무시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시댁의 무관심이 편하고 좋기도 해요. 명절 때 안 가도 되고 생신 때도 계좌로 용돈만 붙여드리면 되니까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거든요. 시댁에 안 가고 남는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거리를 확실히 두고 지내던 우리 부부는 갑자기 시부모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조우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남편의 첫사랑이 저희 아주버님 손을 잡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나타났거든요. 저는 형님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예전에 남편이 견습생 생활을 할 때 저도 몇 번 가게에 찾아갔다가 손님으로 온 형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내 남편의 첫사랑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형님을 보자 심장이 벌컹벌컹 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이럴 정도인데 첫사랑을 형한테 뺏긴 남편 심장은 어땠겠어요? 남편은 형 내외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굳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감정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조용하던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 톤까지 높이시곤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어요. 의사 아들을 둔 부모들이 대개 그렇듯 저희 시부모님도 잘난 아들 앞세워 새로 들을 며느리한테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있는 집 자식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었는데 아주버님이 좋은 혼처 마다하고 시부모님의 기대에 안 차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시부모님은 집안 형편도 그렇고 특히나 직업을 성에 안 차하셨죠. 꽃집을 한다고? 그럼 대학은 나왔고? 설마 전문대나 지방대 같은 거 나오고선 대학 나왔네 할 건 아니겠지? 알다시피 우리 정훈이는 명문대 의대 출신이잖니. 그러니 며느리감도 그에 걸맞는 상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조하듯 따져 물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형님은 세상 가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실 형님이 주변에 대학을 나온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실은 모대학 평생교육원 출신이었거든요. 뭐 이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암튼 온갖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미 형님한테 푹 빠진 상태였던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방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상희씨,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엄마, 나 슬슬 화나려고 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데려와도 저런 여자를 데려와. 오 여사가 소개해준 땡땡씨랑 큰딸도 마다하고 고작 꽃집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네가 왜 이런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설마 반반한 얼굴에 반해 그러는 거니? 그런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 허락이고 뭐고 없이 결혼할 겁니다. 상훈이 결혼할 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나 때는 왜 이러세요? 그야, 네가 상훈이랑 갔니? 우리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상훈이야, 일찌감치 지멋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놈이고 너니 날 이때까지 네 아빠랑 내 뜻대로 바르게 차려준 애 아니니. 그리고 작은 애는 변변한 산현대 대학도 나왔고 더군다나 조부가 번화가에 건물도 한 채 가지고 계시잖아. 지들이 살다가 꼬꾸라져도 도움받을 구석에 있는데 왜 반대를 해? 고졸이 내 아들보다 학벌도 훨씬 나은데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 어머니 말씀에 순간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간 저희 사는데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 부동산까지 꿰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빼먹을 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계신 건지 원. 이날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결혼을 감행했어요. 너무 다급하게 결혼 날짜까지 잡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형님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고 말았어요.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하루는 슬쩍 협력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걱정과는 다른 얘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실은 나 형수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 나 일본에 있을 때 말이야. 너랑 사귀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던 거 기억나? 그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나 송별회 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꽃집 여자라고. 물론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라서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 형이랑 결혼하겠다고 나타나니까 그 일이 좀 걸리긴 해. 형이 잘 알아보고 하는 결혼이겠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어머님이 나서서라도 알아봤을 거 아니야. 결혼 날짜까지 다 잡은 마당에 이제 와서 형님 뒷조사라도 해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냐? 뭐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입 다물어야지 뭐. 그나저나 자긴 괜찮은 거지? 야, 나 이미 유부남이야. 자식까지 있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진짜 형수님 좋아했던 건 한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좋아했다면 그렇게 고백도 못하고 끝냈겠냐?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한 건 너야. 그러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 남편이 그러란다고 그래지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쩌겠어요. 남편 속에 들어가 형님에 대한 기억을 박박 지울 수도 없는 걸. 그래서 일단은 묻어두기로 했죠. 지금까지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둘째 며느리로 살았던 저는 형님이 등장한 시점부터 어머님이 인정해준 유일한 며느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선 썩 좋지만은 않은 일이지만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던 시부모님이 형님이 집에 들어온 뒤로 수시로 귀찮게 하셨어요. 그간 명절 때면 두 분이 해외여행을 떠나시곤 했는데 갑자기 명절 아침부터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시지 뭐예요. 그건 못마땅한 맏며느리의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는데 덕분에 곁들이로 저까지 그 노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형님이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못마땅한 티를 팍팍 내시는데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사근사근하게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입속의 혀처럼 어머님 듣기 좋으실 말만 골라 하는데 와, 이 분야에 학과가 생긴다면 단연 학과장 타이틀을 먹고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한테 드릴 빽이며 구도
화장품 등을 명품으로 사 나르는데 형님 씀씀이를 보고 좀 사는 집 자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 엉뚱한 놈 지갑에서 나온 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끊임없는 선물 공세에 결국 어머님은 형님한테 넘어가 버리셨고 또다시 저는 예전처럼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물론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았지만요. 비록 친정도 시댁에 비해 많이 기울고 학벌도 아주버님에 비해 많이 기울었지만 형님은 특유의 사람 다루는 솜씨로 어머님과 아버님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자 온 집안 사람들을 자기 손에 넣고 주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님의 호시절이 이어지나 했는데 마침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무렵 아주버님은 대학병원에서 나와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댁에선 가지고 있던 땅이며 노후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돈까지 탈탈 털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도 슬슬 형님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죠.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니네 친정에서 보태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형님의 친정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형님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저한테 찾아와 돈 좀 빌릴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딱 1년만 쓰고 줄게. 돈 나올 때가 있기는 한데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 동서가 원한다면 내가 이자도 많이 쳐줄 테니까 딱 1억만 빌려줘. 형님, 저희 집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둘이 버니까 빚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 쌓아두고 사는 형편은 아니니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세요. 누가 동서한테 빌려달래? 동서네 친정 잘 산다며. 정 안 되면 할아버지한테라도 가서 빌려봐. 네? 아니, 내 남편이 개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하는 건데 왜 저희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요? 우린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형님은 표정을 싹 바꾸곤 이러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남의 일도 아니고 손윗사람이 개헌을 하는데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여줘? 병원 차리면 우리만 좋은 일이야? 가만 보면 동서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체육과 출신이라 그런가? 머리가 안 좋은 걸 테고. 엄마 머리가 안 좋으면 자식들 머리도 별로라던데. 동서도 참 걱정되겠다. 어쩜 그렇게 집안 돌아가는 일에 무신경한지. 그러니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 사랑도 못 받았지.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멍청하면 자기만 손해란 것만 알아둬. 돈 안 빌려준다고 대놓고 인성이 어쩌니 머리가 어쩌니 떠들던 형님은 찬바람 쌩쌩 날리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친정 엄마랑 아빠 생신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 뭐예요. 형님이 외간 남자랑 팔짱까지 끼고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친정 식구나 친척이 아닌가 해서 가까이 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완전 여인 사이더라고요. 형님은 혀 짧은 소리도 자기야를 연발하며 아양을 떨고 있었거든요. 순간 전에 남편한테 들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온 동네 남자들을 소나기에 쥐고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던 여왕벌 얘기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주머니 안 사람이야. 네가 하는 말 한마디에 집안에 분란이 일 수 있단 말이야. 차라리 업체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 증거도 없이 추궁했다간 너만 바보 되는 거 쉽다. 확실한 결과 나오면 그때 네 남편한테든 아주버니한테든 말해도 늦지 않아.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겠다 싶었어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간 야후 같은 형님이 발뺌 말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업체에 의뢰를 했죠. 업체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주버님은
개원에 필요한 돈을 다 마련했는지 병원 개원 날짜까지 잡으시더라고요. 형님은 친히 제게 전화해 돈 한 푼 안 빌려줘 놓고 뻔뻔하게 개업씨가 올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기간은 흘러 드디어 아주버님 병원 개업식 날이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가기는 싫었지만 그 사이 업체에서 들은 결과 보고도 있고 해서 일찌감치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개업식에 가보니 병원이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마침 병원을 접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선배가 있어서 통째로 인수했다더니 당장 환자를 받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들처럼 엄청 들떠 있으셨고 아주버님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게 텐션이 업된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병원장 사모님 타이틀을 갖게 되니 그렇게 좋았나 봐요.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던 형님은 저를 보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오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왜 왔냐는 듯 눈으로 욕을 퍼붓더군요. 제 손에 자기 목숨줄이 들어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사람들이 얼추 모이자 아주버님은 샴페인 잔을 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수를 받으며 인사를 마친 아주버님은 저를 보고는 다가와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을 다 마련 못해서 한 걱정이었는데 재수씨가 1억이나 지원해준 덕분에 무사히 병원문 열게 됐어요. 재수씨 친정이 잘 산다는 얘긴 들었지만 1억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줄 줄은 몰랐거든요. 상훈아, 너 정말 장가 잘 갔다. 덕분에 형인 나까지 큰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야. 아주버님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저랑 남편은 뜬금없는 1억 타령을 들으며 의아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님들과 인사를 하느라 출입문 쪽에 있던 형님이 사색이 돼서는 저희 부부 쪽으로 다가오지 뭐예요. 순간 아, 그 돈 형님이 내 이름 팔아서 아주버님한테 준 돈이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아주버님 몰래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받은 돈일 테고요. 그래서 형님이 맞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1억이나 드린 적 없는데요. 형님이 1억 빌리러 오셨길래 가진 돈이 없어서 못 빌려드린다고 거절했었거든요. 그럼 그 1억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자 아주버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형님을 날카롭게 쏘아보시더군요. 비록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개업식은 잘 끝났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뿐이었죠. 그러자 아주버님이 다시 1억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똑똑히 말해봐. 1억 재수씨가 준 거 맞아? 그러자 형님은 눈알을 굴리며 횡설수설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가? 아, 내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네. 동서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친정에 부탁을 했었는데 동서가 해준 돈으로 잘못 말했나 봐. 그 돈은 우리 친정에서 해줬어.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이야. 당신 부모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우리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 월세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당신 꽃집 처분한 돈까지 다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1억을 내주셨다고? 당신 솔직히 말해. 그 돈 어디서 났어? 나 몰래 또 여기까지 말하던 아주버님은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보아하니 아주버님도 형님의 전적을 아는 눈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알았는지 후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결국 그날 형님은 끈질긴 아주버님의 닥달에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어요. 얘기 들어보니 전에 제가 봤던 그 남자한테 가게를 차린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1억이나 받아 챙긴 거였더라고요. 형님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남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고 아주버님 몰래 은밀한 문자도 수시로 나눴더라고요. 물론
그 문자들은 다 지워서 처음엔 알 수 없었는데 아주버님이 업체에 의뢰해 문자들을 복구해냈고 그간 형님의 난잡하고 구질구질한 남자관계가 죄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든 병원장 사모님 자리인데 그냥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며 형님은 끝까지 이혼만은 않겠다고 버텼지만 소송까지 간 끝에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혼으로 형님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죠. 개원할 때 형님이 보탰던 1억은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아주버님한테 넘어갔거든요. 거기다 이혼 소송으로 변호사비도 날리고 그동안 남자들한테 돈 뜯어낸 것까지 상대 남자들 배우자한테 알려져서 여러 개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요. 여왕벌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 진심을 이용하고 눈에서 눈물을 뽑은 죄를 이렇게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업체에 의뢰해 형님 뒷조사를 했던 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제 손 안 더럽히고 일이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일에 굳이 손 담글 필요는 없으니까요. 끝으로 의대 다니는 큰아들을 애지중지하시던 시부모님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완벽한 아들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생겼다고 말이죠. 자리보전하시는 와중에도 모든 걸 다 형님 탓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하나도 가엾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차별을 한다 해도 적어도 부모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희 시부모님은 두 아들을 남보다 못하게 차별해 키우셨잖아요. 그의 딸은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믿었던 자식을 통해 자신들 가슴에 못 박히는 건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올해는 꿈에 그리던 귀촌을 해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랑 남편 슬아에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유별나더니 결혼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비혼 선언을 해서 혼자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장가를 가서 현재 손자를 낳고 처자식이랑 살고 있는데요. 손자가 올해 태어났으니 아직 돌이 되진 않았겠네요.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손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손자 얼굴은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많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닥 그 아이 얼굴이 보고 싶지는 않네요. 참 이상한 할머니죠? 네, 그렇게만 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제 스스로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직까지 낯설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며느리가 미우니 며느리가 낳은 손자도 썩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귀촌하기 전 며느리와 다퉜던 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데요. 남편은 생각해서 뭐 하냐고 잊으라고 했지만 감정이라는 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즐겨 듣던 사연살롱에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게
제가 살아온 시간을 말씀드리자면요. 저와 남편은 누가 더 낫다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너무 가난한 집의 장남과 장녀로 태어났어요. 평생 부모한테 용돈이라는 건 둘 다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일찍이 가장 노릇을 하며 자랐죠. 남편은 사남매 중 첫째로 동생 셋 뒷바라지를 했고 저는 삼남매 중 첫째로 동생 둘 뒷바라지를 했는데 거기에 지병이 있는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해서 사는 게 참 고단했네요. 그러다 일하면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후광이라고 하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남편이 항상 땀을 흘려서 그게 제 눈엔 빛나 보였어요. 그리고 서로 너무 같은 처지인지라 금방 마음이 통하게 되었는데 둘 다 집 형편이 그렇다 보니 결혼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처지는 못 됐어요. 게다가 결혼한 후에도 동생들이 클 때까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딸린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각자 집에 생활비도 보내줘야 하고 우리도 살아야 했으니 저희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 계획도 최대한 늦게 갖자고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없고 힘든 집일수록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7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는데 그 7년 동안 참 많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저나 남편이나 문제가 있냐는 말이었죠. 제가 아무리 아이 가질 처지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피임이란 개념도 잘 없고 돈 때문에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아이는 자기 밥그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맹신할 때라서 저희 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웠다는 말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니 이상한 소문만 자꾸 우리 부부 주변을 맴돌았는데 그래도 저랑 남편은 상관없었어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나 남편은 그래도 집 같은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아이를 낳지 않겠냐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았을까 남편이랑 웃곤 하는데요. 그만큼 저도 남편도 젊었을 때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은 기술을 배워 나름 회사다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고 저는 식당 일을 전전하다 남편의 권유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네요. 사실 제 주변엔 여자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웠다고 부러워했었는데 저에게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가방끈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왜 이력서를 쓰면 학력을 꼭 적어야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국졸이라고 쓰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서류에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순진한 저는 거짓으로도 학력을 고치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냈는데 그 정직한 게 문제였는지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는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연애하면서 폰수처럼 남편한테 말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저에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뭐?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하라고? 에이, 됐어.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머리도 벌써 다 굳었을 텐데. 굳긴 뭘 굳어. 자기 어떨 때 보면 공고 나온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니까.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겠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기나 하자. 자기 검정고시 합격하잖아. 그럼 이제 국졸이라고 안 쓰고 중졸, 고졸 이렇게 쓸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솔깃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반응을 하는 것 같자 검정고시에 붙으면 식당 일이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웃기게도 저는 사무직 일을 하는 여자들을 부러워했기에 그 말에 홀랑 넘어가 버렸죠. 그 뒤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팔자에도 없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공부가 재미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남편이 저를 잘 가르쳐준 덕분이었죠. 저희 남편은 공고를 나오긴 했지만 중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했어요. 꿈도 교사였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공고 진학을 하는 남편을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했다는데요. 문제는 인문계를 가도 대학 학비를 누가 낼 거냐는 거였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남편은 교사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제자가 아내인 저였던 건데요. 남편은 정말 공부를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찌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주는지 공부가 절로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더니 남편의 칭찬에 신이 나서 저는 고등과정 검정고시도 한 번에 패스하는 남편의 우등생 제자가 되었는데 그날 둘 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사법고시라도 패스한 줄 알 정도로 유난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여보, 자기가 내 평생의 한을 풀어줬어. 잠깐이었지만 유능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네. 내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자기가 잘해줘서 나는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네.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 9급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물론 공무원이 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남편이랑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공무원이 된 저는 예전에 식당을 전전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남편은 기술자로 저는 공무원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제가 공무원으로 정식 발령이 난 뒤부터는 마치 그동안 고생했으니 니들 복 받으라고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이 술술 풀렸는데요. 당시 3천만 원을 모아 작은 빌라를 사는 것부터 해서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우선 제가 아이를 임신했고 또 남편 바로 밑 도련님과 신우가 취직을 해 남편의 부담이 줄었는데 저 역시 제 동생들이 앞가림을 하기 시작해 부담 줄어들어 살만해졌죠. 거기에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병원비 부담도 사라져 둘째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전히 저도 남편도 버는 만큼 저희 가정에만 충실하면 됐었는데요. 여유가 생기니 우리 부부는 어릴 때 못 누린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 아이들만큼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저희가 한 고생은 대물림 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덕에 저희 애들은 모두 풍족하게 자랐죠. 그리고 저희 애들은 남녀가 바뀌어 첫째인 딸은 무뚝뚝하고 둘째인 아들이 살가웠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농담으로 아들 같은 딸 같은 아들을 가졌으니 다 가졌다고 했네요. 특히 손이 많이 가지 않았던 딸은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저는 딸에게 그 어떤 장녀의 부담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은근히 남녀 차별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은근히 아들들을 더 챙기곤 했는데, 저는 거꾸로 딸애를 더 챙겼어요. 너는 여자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는데, 그런 제 양육 방식이 과했는지 딸애는 어지간해서는 남자한테는 지른 법이 없고 자존심만 센 노처녀가 되었죠. 하지만 저랑 남편은 딸만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노처녀여도 상관없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에 반면 아들은 어딜 내놔도 사교성이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들애를 보고 있으면 저희 부부는 늘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남편도 저런 구석이 없는데 특별한 아이가 우리한테서 태어났다고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아들은 막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귀여운 우리의 막둥이였는데요. 이 아들이 장차 커서 우리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그때까지는 딸아이는 몰라도 살가운 아들이 있어 우리 부부 노년에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자식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한 거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산 빌라 근처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운 좋게 돈을 좀 벌었고, 그간 또 열심히 모은 돈이 있어 융자를 좀 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살던 빌라와는 평수나 환경부터 달랐어요. 게다가 동네가 어찌나 빨리 변하는지 이번에도 집값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훅훅 올랐는데요. 이건 뭐 빌라일 때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의 매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지 모르고 지냈는데, 우리처럼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 집값까지 올라주니 매일 복권에 당첨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평생 우리 부부의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이 집이 있으니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이 집을 팔아 보태주고, 저희 부부는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살면 좋겠다고 노후 계획을 세웠죠. 그렇다 보니 나이 먹는 것도 그다지 슬픈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운 우리 부부에게 드디어 며느리가 생겼죠. 당연히 딸이 먼저 사위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딸은 그 즈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재미지게 살겠다고 말을 했고,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살던 집을 팔아 아이들에게 3억씩 떼어주고 저희는 작은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 살다가 제가 정년 퇴직을 하면 바로 귀촌할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3억을 받아갔고, 딸 역시 그 돈을 종잣돈으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불안했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딸애한테 준 돈이니 딸애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한테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사업이란 게 위험하잖아. 괜히 돈이나 날리면 그땐 어쩌려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전부터 하고 싶은 사업이었다니까. 그래도 너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시집가고 싶으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아빠는 더 해줄 돈은 없어. 네 동생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 나중에 마음 바뀌어도 돈 달라고 안 할게. 엄마는 딸을 그렇게 못 믿냐? 언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야, 너는 여자라고 기죽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거지. 여보, 그만해. 우리 딸의 생각이 있고 의욕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지. 영주나 영석이나 알아서 할 일이야. 행여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해도 그것도 지 몫이지. 영주,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널 항상 응원하지만 성인이 된 이상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엄마 말대로 우리는 니들한테 똑같이 해줬고 이 이상은 우리 노후에 쓸 돈이니 탐내지 마. 당연하지. 생각도 안 해. 아니 오히려 내가 정말 잘해서 엄마 아빠 매달 꼬박꼬박 용돈 보내줄게. 정말? 너 지금 한 말 꼭 지켜라. 아니, 각서라도 쓸래? 어머, 아빠는?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부녀지간에 작당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불안한 마음을 삼켜야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딸아이를 믿어주고 싶었기에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애는 차근차근 자기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그 사이 아들애는 저희가 준 돈으로 수도권 지역에 신혼집을 장만했고 결혼식도 잘 올렸어요. 며느리가 어릴 때 친정엄마와 사별에 유독 마음이 쓰였던 저는 시어머니지만 친정엄마 못지않게 며느리한테 잘해주리라 다짐했었죠. 그리고 엄마 정이 고팠던 탓인지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참 살갑게 잘했는데요. 호칭도 어머니 아버님에서 엄마 아빠로 바꿔 부르고 주말이면 저희가 심심할까봐 찾아와 내내 놀다 가던 아이들이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펜션도 잡아 같이 가자고 하고 저와 남편 생일이면 며느리가 미역국도 끓여다 줬는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낳은 자식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게다가 주변에서 저한테 김 주사님은 진짜 며느리 복이 있으세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라며 칭찬해줬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애도 그렇지만 며느리도 저희에게 잘하니 이런 복덩이가 또 어디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과하잖아요. 아무리 반가운 얼굴이라도 너무 자주 보면 불편해지기 마련인데 저 역시 거의 매주 저희와 놀고 싶다는 며느리가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나 남편은 주말이면 좀 쉬고 싶었거든요. 밥도 좀 대충 먹고 어떨 때는 청소도 건너뛰고 싶었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늘 비상이었어요. 남편은 청소를 하고 저는 냉장고를 털다 재료가 없으면 급히 나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이렇게 할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 니들은 니들끼리 놀라고 했는데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아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건지 며느리는 그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로 엄마도 참 저희는 평일 내내 붙어있잖아요. 주말엔 엄마랑 아빠랑 보러 와야죠.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랑 남편이 좋다고 저러는 며느리를 억지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제 딸이 저희가 불편해한다는 걸 눈치채고 아들에게 야, 적당히 해. 니들은 우리 집이 뭐 식당이냐? 왜? 식비 아끼려고 그래? 엄마 아빠도 주말엔 좀 쉬어야지. 라고 대놓고 핀잔을 줬었는데 그때도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랬어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는 정말 딸 같은 마음에서 엄마 아빠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정말 식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저희도 차 기름값 드는데. 옳게. 그러니까
뭐하러 기름값 아깝게 매주 여길 오냐고. 난 올케 마음은 고맙지만 좀 오바라고 생각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해야지. 누나, 그만해. 유림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내 와이프지만 친딸이 누나보다 우리 유림이가 훨씬 낫지 않아? 나는 뭐 주말마다 여기 오는 게 편하겠어. 나도 쉬고 싶은데 우리 유림이가 애 생기면 그마저도 못 챙겨드린다고 꼬박꼬박 여기 오자고 하는 거야. 누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야, 그만해. 형님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저희 앞으로 특별한 날 아니면 절대 여기 안 올게요. 그동안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어? 아니다. 네가 왜 멍청해. 우리야 당연히 고맙지. 영주, 너 그만해라. 왜 애한테 이상한 소리라니? 요즘 우리 유림이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너는 어쩌다 한번 집에 오면서 우리 적적할까봐 유림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치? 유림아, 마음 풀어라. 우리가 네 마음을 몰라줘 되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정말 저희 친정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머, 웃겨 올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친아빠를 두고. 그 정도로 오빠 아빠를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딸과 며느리가 사이가 나빠질까봐 본심은 아니지만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아마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일로 딸은 빈정이상에 돌아갔고 며느리는 기가 살았는데 하필 며느리 직장이 저희 집 근처라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불쑥불쑥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1년 넘게는 항상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우리 딸이랑 그렇게 한바탕 한 날부터는 혼자도 부담 없이 오더라고요. 그런 날이면 남편이 정말 안절부절 못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2시간 정도는 퇴근이 빨라서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면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며느리가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허겁지겁 퇴근을 했는데요. 부부 둘만 사는 집에 냉장고가 늘 채워져 있지는 않으니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어요. 가만 보니 며느리는 아들이 회식을 하거나 출장을 간 날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은 듯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와도 된다고 할 수도 없어 솔직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아예 여기 동네로 우리도 이사 올까요? 그 집 판다고 여기 동네 아파트를 살 순 없겠지만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너무 좋겠죠? 저는 저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간담이 서늘했죠. 보통은 시어머니가 근처로 오라고 하고 며느리는 싫어서 시댁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 살려고 한다는데 저희 며느리는 참 요상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면 주변에서는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는 듯 제 속을 몰라줬는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 귀촌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주말이면 새벽부터 남편이랑 나와 여기저기 귀촌할 시골을 찾아다녔어요. 집을 지어도 좋고 폐가를 고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적당한 곳을 찾기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웃기는 소리긴 하지만 제가 서울이랑 멀리 떨어지고 싶었는데요. 어설프게 가까우면 아들 내외가 찾아올까봐 두려웠어요. 이쯤 되면 며느리가 아닌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좋게 둘러 얘기하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지난번 딸애랑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며느리를 더 조심하는 눈치였는데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아들놈은 엄마, 유림이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지? 라고 해벌쭉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땐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등짝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아들 내외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잡았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리본이 달린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네, 임신이었죠. 물론 기뻤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런 가운데 남편은 내신 며느리가 몸이 무거워지면 저희 집에 잘 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임신한 며느리 시중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손주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예상은 빗나갔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무슨 입덧을 그렇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밥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꼬물이가 엄마가 해주는 잡채가 먹고 싶대요. 엄마, 오늘은 갈비찜이 땡기는데 해줄 수 있죠? 우리 꼬물이가 저를 닮아서 할머니 음식만 찾나 봐요. 저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임신했을 때 서운한 게 평생 가는 거라고. 그래, 너 애기만 낳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참고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다 해줬는데 그러면 바보 같은 아들놈은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라며 좋아 죽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기쁨이 될 줄 알았던 그놈은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 등신 머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저는 조기 은퇴를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 역시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할 수 있다며 저희는 본격적으로 귀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구례 쪽에 마음에 쏙 드는 아담한 전원주택이 있어 그곳을 계약했어요. 사람이 안 산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먼저 주인이 바지런한 사람이었는지 집이 먼지가 좀 있을 뿐 깨끗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저기 손을 좀 보긴 해야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작은 마당도 너무 예쁘고 집 뒤편엔 작은 텃밭도 있었는데 여기라면 우리 부부 노년을 보내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하고 손주가 3, 7일이 지날 즈음인 1년 뒤 귀촌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꿈결 속에 살았어요. 집 계약도 마쳤겠다. 손주가 태어나면 더 이상 며느리 눈치도 보지 않고 남편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들, 딸, 며느리도 저희 귀촌을 흔쾌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 부부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저희가 1년 뒤 귀촌한다는 사실을 안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어딜 가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과해 조금 당황했는데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귀촌 얘기를 들어 서운한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세상에나, 곧 있으면 손주가 태어나는데 귀촌은 무슨 귀촌이에요. 그럼 저희 애는 누가 봐줘요? 뭐? 니들 애는 니들이 봐야지. 그럼 누가 보니? 누가 보긴요. 당연히 엄마가 보셔야죠. 제가 친정엄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엄마 진짜 너무한다. 우리 맞벌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유리미는 애기 낳고 3달밖에 못 쉰단 말이야. 몰라. 취소해. 이놈아, 취소하긴 뭘 취소해. 니들 애는 니 엄마 말처럼 니들이 알아서 키우는 거지. 니들이 맞벌이해서 우리한테 월급 가져오냐? 아빠,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가 괜히 그래?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먼저 우리 애 봐준다고 나와야지. 우리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뭐? 니들은 왜 니들 멋대로 김칫국을 마시고 오만 우리한테 화풀이야? 내가 왜 니들 애를 봐줘야 하는 건데? 엄마, 진짜 서운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당연히 손주 태어나면 봐주신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애도 안 봐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진지하게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 손자인데 우리 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혈압이 올랐어요. 손주가 태어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면 적어도 저더러 14년은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미쳤나요?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역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는 것 같다며 자기는 의지할 엄마도 없다고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하다 못해 황당했어요. 막말로 제가 애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서 아이를 가져놓고 왜 책임을 저더러 지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정 안 되면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를 하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을 쓰든 니들 애니까 니들이 책임지라고 강하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며느리가 얼굴색을 싹 바꾸며 이렇게 말했죠. 정 그렇게 귀촌을 하셔야겠다면 좋아요. 저도 엄마 아빠 뜻 존중할게요. 대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 쓰게 시터비 매월 300만 원씩 해주세요. 뭐? 300? 왜요? 애도 안 봐주겠다, 돈도 안 주겠다. 그러시면 곤란하죠. 아니 얘, 우린 니들 결혼할 때 무려 3억이나 해줬다. 근데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엄마 아빠, 그 3억은요. 당연히 아들 장가 보낼 때 해주는 집값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집도 안 가면서 똑같이 3억 챙긴 형님이 염치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달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거저대는 줄 아세요? 평생 손주 안 보고 사실 거 아니시죠? 뭐야? 너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우리 협박하니? 협박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엄마야말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 치더라도 제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귀천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세요? 저는 자꾸만 도돌이표가 되어가는 대화에 됐다고 손자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니들애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린 귀촌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집도 계약했고 근무 중인 주민센터도 내년엔 정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젠 아들놈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 며느리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몰차? 유림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놈아, 너는 네 처만 보이고 너 키운다고 그 고생한 엄마는 안 보이냐? 엄마랑 나 이날이 때까지 일개미처럼 일만 했어. 이제야 좀 쉬면서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그걸 막아? 너야말로 네 처가 이렇게 나오면 네가 나서서 네 엄마 편을 들어야지. 아빠,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유림이가 홀몸도 아닌데. 아무튼 다시 생각해줘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부담스러우면 그래, 딱 10살까지만이라도. 됐다. 니들 썩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 천하의 못된 것들.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서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내듯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러자 자기 와이프 다친다고 눈이 뒤집힌 아들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골치가 아프더군요. 자기 와이프 챙기는 건 좋은데 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건지 저는 그날 저녁 알아눕고 말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딸애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좀 보라고 했는데 딸이 와서는 씩씩거리며
왜 제대로 홍구멍을 내지 못하냐고 저더러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아니, 저라고 성깔 없겠냐고요. 그저 내 새끼고 내 새끼랑 애를 가진 며느리이니 참은 것뿐인데 제 딸은 제가 호구 시어머니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귀촌하고 손주고 나발이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딸까지 나서서 저러니 제 속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놈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냐고 확인 전화를 했고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고 300만 원씩 보낼 계좌라며 문자로 보내더군요.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자마자 미친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래서 꿈도 꾸지 말라고, 이럴 거면 아예 영 끊고 살자고 했는데요. 그놈이 지 마누라한테 그 얘기도 했는지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영 끊자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냐며 할머니 노릇 안 하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는 등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는데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계속 건드리면 터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는 말이다.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너 친정엄마도 없고 외롭게 자랐다고 해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근데 지금 보니 내가 아주 헛고생을 했어. 잘해줬더니 날 호구로 봤니? 그동안도 불편하고 어려워도 네가 나랑 네 시아버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참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니었어. 넌 그냥 우리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용이라뇨.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막말로 저같이 살가운 며느리가 어딨어요? 제 주변에서는 다들 시어머니랑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저 엄마, 아니 어머니 핏줄 가진 몸이에요. 제가 남의 집 애를 갖고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너는 나한테 먼저 묻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네 애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가 기대했다고 치자.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나랑 네 시아버지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존중했잖아요. 그래서 시터비만 달라고 그이가 계좌번호 보낸 건데. 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시비 거셨잖아요. 이기적인 건 어머니세요. 애도 안 봐줘, 돈도 안 줘. 그래놓고 손주 얼굴은 보고 싶으세요? 아니, 저희가 자식된 도리를 하기 바라세요? 저희도 이러시면 도리고 뭐가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연 끊자고 하셨죠? 저희도 연 끊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더 늙고 병드시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야? 저는 며느리의 말에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얘가 이런 애였나 싶어 소름이 끼쳤는데 그래서 그냥 피차 편하게 연 끊자고 해버렸네요.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좋다고 했고 저는 결혼할 때 받아간 3억 도로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어머, 치사하게 지금 그걸 다시 달라는 거세요? 줬으면 그만이지 뭘 뺏어요. 너 같으면 안 뺏겠니? 자식도 아니고 남인데 당연히 뺏어서 내 딸 줘야지. 어머니, 여기 네 어머니가 어딨니? 나는 너같이 뻔뻔하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 둔 적 없다. 나야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이달 안으로 3억 입금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에게 며느리랑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는데요. 그날 남편이 아들놈을 찾아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시킨 모양이더군요. 원래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이 보는 눈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같이 일하는 동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눈을 까뒤집고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도 한번 화가 나면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
귓방망이를 13년 만에 휘둘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아들한테 이번 달 안으로 가져간 3억 다시 내놓으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그날 이후 아들 며느리는 저희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단히 벼른 만큼 이번에는 지 아빠 성격을 꼭 닮은 딸에게 얘기해 그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집도 뺏길까 도둑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사를 갈 수 있죠. 그리고 딸은 지 동생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족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고 변호사 수십 명을 쓰더라도 3억 뱉어내게 만들겠다고 제대로 겁을 준 모양인데 그 3억 때문에라도 그것들은 앞으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내려와 유유자적한 생활을 남편과 누리고 있는데요. 매일 흙을 만지고 새소리와 풀냄새를 맡으니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기분으로 삽니다. 때때로 지난 날들이 저를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만 저는 떳떳해요. 어느 한순간도 성실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감정도 변함이 없는데요. 화가 난다기보다 괘씸한 마음이 커서 저는 앞으로 그것들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저나 남편이 늙고 병들어 지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기를 쓰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일은 없는 게 저희한테는 지 잘난 맛에 사는 나름 효녀인 딸도 있으니 정말 노년이 지나 말년도 걱정이 없어요. 딸은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준 3억으로 지금까지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저희에게 꼬박꼬박 3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딸을 두고 저희가 왜 등신 같은 아들한테 의지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사도 필요 없어서 더더욱 아들과 며느리가 아쉽지도 않은데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 봅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보다 호랑이 같지만 용돈 따박따박 주는 딸이 100배 1000배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때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부가 알아서 키웠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며느리의 말은 너무 뻔뻔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정말로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꼼짝없이 손주손녀를 보시나요? 아니면 돈으로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게 맞다고 해도 저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지만 애까지 봐야 한다면 정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바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 나이 이제 60인데 남은 40년은 남편이랑 행복하게만 살다 사이좋게 이 세상 떠났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미운 아들놈과 괘씸한 며느리도 지들 같은 자식과 며느리를 만나 지들도 당해봤으면 하는 건데요. 원래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 거라고 지들은 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려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지 평소 사연살롱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가 많던데 저희 며느리 같은 이상한 며느리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지랖을 부려보자면요.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뿐인 소중한 거니까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애청자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한데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잘했다는 말이 더 듣고 싶지만요. 그럼 좋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